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너머 구름도 쉬어간다는 외딴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듯한 이 마을은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 고요해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당산나무처럼 버티고 서서 오가는 바람을 맞이했고, 드문드문 흩어진 초가집들은 저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를 피어 올리며 평화로운 저녁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았지만 마음만은 넉넉하여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순박한 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조그마한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일찍이 가족을 여의고 혼자가 된 연화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거나 산나무를 캐다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이 어찌나 야무지고 맵시가 있는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았으나 그녀의 집 마당은 언제나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에는 윤기가 흐르는 항아리들이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어 주인의 성품이 얼마나 단정하고 깔끔한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스산한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던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치며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채찍처럼 지붕을 때렸고,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흉흉하게 들려와 산짐승조차 굴 밖으로 나오기를 꺼릴 만큼 사나운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앉아 떨어진 옷가지를 기우고 있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비바람 소리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자꾸만 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무엇인가 둔탁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다시 한번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바람에 날린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깊은 산골, 게다가 이렇게 갖은 날씨에 누가 찾아올 리 만무했기에 연화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산적이나 짐승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절박하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고 마루로 나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센 비바람이 안으로 들이닥쳐 호롱불이 꺼질 듯 일렁였고, 차가운 빗방울이 연화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앞을 바라보던 연화는 그 자리에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조그마한 아이 둘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넉마나 다름없는 해진 옷을 걸치고 있었고, 흙탕물이 튀어 얼굴이며 손발이 온통 꼬질꼬질한 상태였습니다. 쌍둥이로 보이는 두 사내 아이는 추위와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그중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웠으나 그 깊은 곳에는 감출 수 없는 두려움과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순간적으로 이 아이들이 평범한 길 잃은 아이들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아이들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유, 이 빗속에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니?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연화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며 황급히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주저하는 듯 했으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방 안의 공기에 이끌려 쭈뼛쭈뼛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바닥에 흙탕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화는 서둘러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방을 데우고 마른 수건을 가져와 아이들의 젖은 머리와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깨는 쉼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물을 데워 아이들의 씻길 채비를 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배가 고프다고 보채었을 텐데 이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주위의 동태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이 더욱 안쓰러워 서둘러 따뜻한 숭늉을 내어주었습니다. 우선 이것 좀 마시렴. 몸을 좀 녹여야지. 아이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그릇을 받아들고도 선뜻 입을 대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괜찮다. 독 같은 건 없으니 어서 마셔. 연화가 부드럽게 웃으며 안심시키자. 그제야 아이들은 허겁지겁 숭늉을 들이켰습니다. 빈속에 따뜻한 곡기가 들어가자 아이들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나가 남은 찬밥과 된장국을 끓여 소반에 차려내왔습니다. 투박한 밥상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진수성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아이들은 체면도 잊은 채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고 연화는 혹여나 체할까 걱정되어 물김치를 건네며 천천히 먹으라고 다독였습니다. 밥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던 연화는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겉모습은 오랫동안 씻지 못해 꾀죄죄하고 냄새가 났지만 숟가락을 쥐는 손 모양이나 음식을 씹는 태도에서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은 다 해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으나 그 안감으로 쓰인 비단 조각이 불빛에 언뜻 비치면서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연화는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배를 채운 아이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장롱에서 가장 두툼하고 깨끗한 소미불을 꺼내 아랫목에 깔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푹 자거라.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이 방은 따뜻하고 안전하단다. 연화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경계심을 내려놓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는지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새끈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연화는 촛불 아래 드러난 아이들의 상처투성이 손발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은 돌부리에 채여 찢어지고 물집이 잡혀 있었고 종아리에는 가시덤불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고서야 이 어린 것들이 이런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 험한 꼴을 당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약초를 지시겨 아이들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발라주며 부디 이 아이들이 겪은 모진 풍파가 무엇이든 오늘 밤만큼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아이들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타닥거리는 장작 타는 소리로 평온했습니다. 연화는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쌍둥이 준영인 듯한 아이는 잠결에도 동생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고 동생은 형의 등 뒤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 애틋한 형제애를 보며 연화는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을 떠올렸고 왠지 모를 운명 같은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더욱 요란해졌지만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날까봐 호롱불을 최대한 낮추고 문 밖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들을 쫓고 있다면 언젠가는 이 마을까지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아이들을 내쫓는 대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작은 생명들을 지켜내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성애와 비슷한 강한 보호 본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처막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규칙적인 박자를 만들어내며 고요한 산골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연화는 쪽잠을 자다 깨달을 반복하며 밤새 아이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악몽을 꾸는지 몸을 움찔거리거나 끙끙 앓는 소리를 냈는데 그때마다 연화는 아이들의 가슴을 토닥이며 괜찮다. 괜찮다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아이들은 다시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 문으로 스며들 때쯤 연화는 부엌으로 나가 아침밥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밤에 젖은 아이들의 옷을 빨아 아랫목에 널어두었기에 방 안은 눅눅한 습기와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어우러져 사람 사는 집다운 훈훈함이 감돌았습니다. 솥뚜껑을 여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아이들이 깰까 조심하며 연화는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오늘따라 밥 짓는 연기가 유난히 맵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감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마을 전체가 신비로운 분위기에 쌓였습니다. 연화는 마당으로 나가 비에 젖은 장독대를 닦으며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에도 까마귀가 우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주위를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기척이 들려 황급히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일어나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과 따뜻한 이불, 그리고 맛있는 밥 냄새에 아이들은 잠시 현실을 잊은 듯 멍한 표정이었으나 곧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는 다시 긴장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연화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잤니? 밤새 무서운 꿈은 꾸지 않았고 연화는 아이들에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제보다 한결 나아진 얼굴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형은 연화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를 재워주시고 밥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어른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두려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갈 곳이 없다면 여기에 더 머물러도 좋아. 누가 너희를 쫓고 있는지는 묻지 않으마. 하지만 지금 나가면 위험할 것 같구나. 연화의 말에 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푸는 연화의 존재는 아이들에게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동생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연화를 빤히 쳐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아이들에게 입힐 만한 옷을 찾기 위해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남편이 입던 작은 옷가지들과 천 조각들이 남아있어 그것을 줄여 아이들의 몸에 맞게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연화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우며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연화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마당에 나갔던 연화는 마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는 낯선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와 아이들에게 검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문 빗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인연이지만 연화는 이미 이 아이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비바람 치던 밤, 운명처럼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이 작고 여린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용기를 끌어모아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밖에서는 낯선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연화의 집은 마을의 가장 안쪽,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연화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산골 마을은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밤새 세차게 내리치던 빗줄기에 씻겨 내려간 나뭇잎들이 마당 구석구석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처마 끝에는 아직 떨어지지 못한 빗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구슬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산허리에는 하얀 물안개가 피어올라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어디선가 뻐꾹, 뻐꾹 하고 우는 뻐꾹이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오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살인문을 열고 나와 밤사이 비 피해는 없는지 논밭을 둘러보며 안부를 묻기에 바빴습니다. 그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아침의 공기 속에 날카로운 칼날 같은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아래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무명옷을 입고 삿갓을 깊게 눌렀었는데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옷자락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묵직한 물건들은 홈이나 낫 같은 농기구가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무기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입구 주막 평상에 걸터앉아 탁주를 한 사발씩 들이켜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찾는 듯한 그들의 시선에 마을 사람들은 짐짓 모르는 체하며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이 낯선 사내들의 등장은 순식간에 평화롭던 마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보았나 눈매가 어찌나 무섭던지 쳐다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더라니까. 한 아낙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자 옆에 있던 다른 아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옷차림은 허름한데 행색은 영 딴판이야. 게다가 허리춤에 찬 것이 아무래도 칼 같지.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건지.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지는 불안감은 먹물처럼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고 아이들조차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주막 주모를 불러 거칠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혹시요 며칠 사이 이 마을에 낯선 아이들 둘이 들어오는 걸 못 보았소. 거짓골을 하고 다니는 쌍둥이 놈들 말이오. 주모는 사내의 험악한 인상에 기가 눌려 뒷걸음질 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리, 여기는 워낙 외진 곳이라
외지 사람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도 안 했습니다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누가 이 산골까지 기어들어 왔겠습니까? 주모의 대답에도 사내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엽전 몇 콘을 던지듯 올려놓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재미없을 줄 아시오. 그놈들은 주인 집 물건을 훔쳐 달아난 종놈들이라. 잡히기만 하면 요절을 낼 테니 도망친 종놈이라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눈치 빠른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고작 종놈 몇 명을 잡으려고 저렇게 살기등등한 장정들이 때로 몰려다닐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더 중요하고 위험한 무언가를 쫓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입을 굳게 다물고 집안 문단속을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랑방에 모여 새끼를 꼬거나 담소를 나누었을 시간인데도 마을 길목에는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사내들은 마을 안쪽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며 집집마다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 가장 안쪽 외딴 집에 사는 연화는 이런 바깥 분위기를 전혀 모른 채 아이들을 돌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방 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에게 줄 옥수수를 찌며 부엌과 방을 오가고 있었는데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보게. 연화 어머밌는가 익숙하고도 묵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을의 큰어른인 박영감이었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며 급히 부엌에서 나와 손에 묻은 물기를 치마폭에 닦았습니다. 네, 어르신,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박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로운 노인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연화의 집 마당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마당 한 구석에 널려 있는 아이들의 몸 크기에 맞춰주려 놓은 젖은 옷가지들에 잠시 머무는 것을 연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의 존재를 들킨 것은 아닐까? 뭐라고 둘러대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그 옷가지에 대해 묻는 대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연화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말일세. 아까 마을 입구에 험상궂은 놈들이 나타나서 도망친 아이들을 찾는다며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더구먼. 박영감의 말에 연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집 안에만 있어서 통 몰랐습니다. 박영감은 연화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빤히 쳐다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놈들 눈빛을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야. 사람 목숨 하나쯤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놈들 같더란 말이지. 자네는 혼자 사는 여인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하네. 밤에는 빗장을 꼭 걸고 누가 불러도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말게나. 박영감의 말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어떤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화의 집 방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창호집 문 너머로 희미하게 아이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박영감은 다시 연화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늘이 내린 덕을 쌓는 일이지만 때로는 그 덕이 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법이지. 자네가 어질고 착한 심성을 가진 것은 온 마을이 다 아는 사실이나 감당하기 힘든 짐을 억지로 지려 하지는 말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는 하나.
호랑이가 굶주렸을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일세. 연화는 박영감이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내놓으라거나 쫓아내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화의 안위를 걱정하며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라는 무언의 조언을 건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감은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면 되었네.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단단히 채비하게. 그놈들이 이쪽으로 오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 박영감이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연화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마저 자객들의 발소리처럼 들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며 급히 대문 빗장을 질러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갯마루로 뛰어 올라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 옥수수를 먹고 있던 아이들은 연화의 굳은 표정을 보자마자 먹던 것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밖에 누가 왔나요?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잘 듣거라. 지금 마을에 너희를 찾는 사람들이 왔다고 한다. 연화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동생은 들고 있던 옥수수를 떨어뜨리며 형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형은 입술을 깨물며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희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린 다 죽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 앞으로 다가가 그들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너무 겁먹지 말아라. 연화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필사적으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이 좁은 초가집에는 마땅히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장롱은 너무 좁았고 다락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자객들이 집 안까지 들이닥쳐 샅샅이 뒤진다면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은 식은 죽먹기보다 쉬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치는 것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대낮에 훤히 트인 길을 가다가는 자객들의 눈에 띄기 십상이었고 산속 지리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길을 잃거나 짐승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연화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연화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뒤편 대나무 숲과 연결된 장독대 뒤쪽에는 예전에 김치를 묻기 위해 파놓았던 작은 토굴이 있었습니다. 겨우내 먹을 김장독을 묻고 난 뒤 흙과 지푸라기로 덮어두어 겉보기에는 그저 흙더미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공간이 좁긴 하지만 어린아이 둘이 웅크리고 앉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사람의 눈을 피하기에 그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결심을 굳히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아주 좁고 어두운 곳에 잠시 숨어야 해. 소리를 내서도 움직여서도 안 된다. 알겠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뒤를 따랐습니다. 연화는 뒷문을 통해 아이들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감추어 주었습니다. 연화가 집 더미를 치우고 토굴 입구를 열자 퀴퀴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렴. 내가 밖에서 잘 덮어줄 테니 내가 다시 와서 부를 때까지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숨소리도 크게 내지 말고 무서워도 꾹 참아야 해. 연화의 당부의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도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어두운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연화는 다시 집 더미와 낡은 멍석으로 입구를 감쪽같이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빈 항아리 몇 개를 자연스럽게 올려두어 누구도 그 아래 구멍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일어서는 연화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연화 혼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자객들이 들이닥쳤을 때 태연하게 그들을 속여 넘겨야만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마을 초입의 집들을 다 뒤지고 이제 점점 마을 안쪽으로 수색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 집도 없어 다음 집으로 가거친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연화의 집까지 들려왔습니다. 개들이 컹컹 짖어대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도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짐짓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녁 밥상을 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 했지만 그녀는 억지로 쌀을 씻고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연화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들은 누구이기에 저토록 무서운 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일까? 옷감 속에 숨겨져 있던 비단, 귀티 나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연화는 아이들이 왕실이나 고위 관료의 자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역모에 휘말렸거나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된 불쌍한 영혼들일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제 발로 들어온 생명을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화는 죽은 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며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소명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자객들은 연화의 집으로 통하는 좁은 오솔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던 들꽃들이 그들의 무자비한 발길에 짓밟혀 으깨어졌습니다. 자객들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손은 언제든지 칼을 뽑을 수 있도록 검자루에 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창문 틈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박영감만이 멀찌감치 서서 근심 어린 눈으로 연화의 집 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칼을 도마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대문을 걷어차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연화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돌부처처럼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대문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곧 저 문이 열리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위험한 밤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연화는 이 늑대 같은 자객들 앞에서 아이들을 끝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쾅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살인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끼익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고 그 충격에 마당의 흙먼지가 부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섰습니다. 문 밖의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그림자들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검고 거대했습니다. 삿갓을 눌러쓴 세 명의 사내는 빗물과 진흙으로 얼룩진 신발을 신고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긴 칼집이 걸을 때마다 덜그럭거리며 살벌한 소리를 냈습니다. 가장 앞서 들어온 우두머리 격인 사내는 마당에 서 있는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으며 뺨에는 오래된 칼자국이 흉하게 그어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집 안방인 양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거만한 태도와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만 연화는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태연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뉘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여긴 여자 혼자 사는 집이니 썩 나가주세요. 연화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 위한 최선책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연화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그래서 이렇게 쥐 죽은 듯 조용했나. 그런데 말이지. 이 근처에서 쥐새끼 2마리가 이 집으로 기어들어왔다는 냄새가 나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낮았습니다. 우당탕탕 방 안에서는 세간살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곱게 개어놓은 이불이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장롱문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화의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건이 부서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남긴 흔적이 발견될까봐 연화는 숨이 채를 것만 같았습니다. 아까 급하게 아이들을 숨기면서 밥그릇과 숟가락을 감추고 옷까지도 치웠지만 사람의 눈이란 알 수 없는 법이라 작은 티끌 하나가 화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방안을 뒤지던 사내 하나가 아궁이 쪽으로 다가가 솥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밥솥 안을 들여다보며 그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여기 밥 지은 흔적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여자가 밥을 꽤 많이 지었는데요. 연화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두머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혼자 사는데 밥은 누구 주려고 이렇게 많이 지었나? 혹시 숨겨둔 서방이라도 있는 게냐? 아니면 도망친 쥐새끼들을 먹이려 한 게냐? 그의 손이 서서히 칼자루로 향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핑계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으며 곡을 하듯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죽은 서방님이 그리워 제삿밥 차리려고 지은 밥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다니요. 비 오는 날이면 떠난 서방님이 생각나서 배불리 드시라고 넉넉히 지어놓고 혼자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연화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우두머리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과부의 청승맞은 사연이 재수없다는 듯 그는 바닥에 침을 깬 뱉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제삿밥이라니. 방안을 샅샅이 뒤져도 아이들이 나오지 않자 사내들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바닥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문종이는 찢겨 너덜거렸지만 다행히 아이들이 숨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뱀 같은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다가 시선이 뒤뜰로 통하는 좁은 문에 멈췄습니다. 방 안에 없다면 밖에 있겠군. 뒤뜰도 샅샅이 뒤져 그의 명령에 연화의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뒤뜰 장독대 뒤편. 그곳에 아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거침없이 뒤뜰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뒤뜰에는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사각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숨죽인 아이들의 속삭임처럼 들려 연화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내들은 장독 뚜껑을 열어보고 쌓아둔 장작더미를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이 튀고
된장과 간장이 쏟아져 나와 뒤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장독대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아이들이 숨어 있는 토굴 쪽으로 향할 때마다 연화의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가장 큰 독 옆에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이 장독대 뒤편, 흙과 지푸라기로 덮어놓은 불룩한 둔덕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김치광이라도 되나? 그가 묘한 웃음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네. 겨울에 먹을 김치를 묻어둔 곳입니다. 아직 익지도 않은 것을 건드리면 한 해 농사를 망칩니다요. 연화가 황급히 앞을 가로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연화의 떨리는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김치라. 그런데 김치 묻은 곳 치고는 흙이 꽤나 헐거워 보이는구먼. 마치 방금 덮은 것처럼 말이야. 그는 허리춤에서 칼을 스르릉 뽑아 들었습니다. 서늘한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비키시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소. 사내는 연화를 거칠게 밀쳐내고 토굴 앞 집더미를 향해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그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과부집에 먹을 거라고는 그것뿐인데 그걸 망치시면 저는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그녀는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칠까봐, 그 칼이 여린 살결을 뚫을까봐 터져나온 본능적인 절규였습니다. 우두머리는 바짓가랑이를 잡은 연화를 귀찮다는 듯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긴 칼을 지푸라기 더미 위로 푹 찔러 넣었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깊숙이 박혔습니다. 연화는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세상이 정지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칼끝에 아이의 몸이 닿는 느낌이 날까?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려올까? 연화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토굴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울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칼을 비틀어 보기도 하고 더 깊이 찔러 넣기도 했습니다. 서걱, 서걱, 칼날이 흙과 지푸라기를 긁는 소리만 들릴 뿐 짐승이나 사람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쑥 뽑아 들었습니다. 칼날에는 붉은 피 대신 축축한 흙과 지푸라기 부스러기만 묻어 있었습니다. 맷, 정말 김치독인가? 보군. 그가 실망한 듯 투덜거렸습니다. 사실 토굴 안은 입구 쪽은 흙으로 채워져 있고 안쪽으로 꺾여 들어간 구조라 밖에서 칼을 찔러도 아이들이 있는 공간까지 닿지 않도록 연화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빴다면 칼이 비껴 들어가 아이들을 칠 수도 있었기에 그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싶었지만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내가 언제 다시 의심을 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는 신호를 계속했습니다. 형님, 이 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뒤쪽 대나무 숲으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빗소리에 발자국 소리가 묻혔을 테니까요. 부하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두머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며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독한 년, 서방 제사밥 타령에 김치독 타령까지 아주 가지가지 하는군. 그는 연화에게 침을 한번 뱉고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멀리 못 갔을 게다. 숲을 뒤진다. 사내들이 뒤뜰을 빠져나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그들의 거친 농담 소리도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들이 완전히 물러갔다고 확신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까봐, 혹은 누군가 남아서 감시하고 있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린 채 그녀는 귀를 땅에 대고 멀리서 들려오는 진동까지 예민하게 살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마저 잠잠해지자 연화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무릎과 손바닥은 까져서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그녀는 비틀거리며 장독대 뒤편으로 기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칼이 찔렸던 지푸라기를 헤치고 톡을 입구를 막아둔 멍석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괜찮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쉰 소리가 났습니다. 어두운 구멍 안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리더니 겁에 질린 두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꽉 껴안은 채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칼이 들어오는 소리, 연하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모두 들었을 테니 그 공포가 오죽했을까요? 형이 나이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아, 아주머니. 그 사람들 갔나요? 아이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연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갔다. 이제 괜찮아. 어서 나오렴. 연하가 손을 내밀자 아이들은 쭈뼛거리며 구멍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아이들을 보자마자 연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두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안전한 곳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연하의 품에 안긴 아이들도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달빛 아래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하는 서둘러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로 창문을 가렸습니다. 난장판이 된 방은 치울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우선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게 급했습니다. 그녀는 꿀물을 타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그놈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 연화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숲을 뒤지다 허탕을 치면 다시 의심스러운 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와 아이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정이 듬뿍 들어버린 이 아이들을 험한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데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면 보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연화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아끼던 쌈짓돈을 꺼내고 튼튼한 무명천을 꺼내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이제 가야 하나요? 눈치 빠른 형이 물었습니다. 연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날이 밝기 전에 떠나야 한다. 저들은 아주 집요한 자들이야.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너희도 나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연화의 단호한 말에 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 동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연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이 어린 것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자객들과는 다른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한 기척이었습니다. 연화가 긴장하여 방문 쪽을 바라보는데 창호지 무늬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누구여? 연화가 낮게 소리쳤습니다. 밖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중저음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모시러 온 사람입니다. 적일까요? 아군일까요? 연화는 촛대를 집어들고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빗장을 풀고 문을 조금 열자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객들과는 달리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입은 옷깃 사이로 번뜩이는 갑옷의 비늘이 보였습니다. 삿갓을 벗어 얼굴을 드러낸 사내는 피로와 상처로 얼룩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대나무처럼 올곧고 깊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지나쳐 방 안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대군 마마. 늦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신. 이제야 마마를 모시러 왔습니다. 그 사내의 입에서 나온 대군 마마라는 말에 연화는 숨이 늦는 듯 했습니다. 그저 길 잃은 귀한 집 자식들일 거라 짐작은 했지만 이 나라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대군일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형인 아이가 와락 달려나와 사내의 목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호위 무사님 살아계셨군요. 저희는 무사님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동생도 뒤따라 나와 사내의 옷자락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사내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싸주며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은 주종 관계를 넘어선 생사를 함께한 혈육의 정처럼 애틋해 보였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아주며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회포를 풀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엌에 앉아 아궁이에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며 연화는 복잡한 마음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군이라면 그들을 쫓던 자들은 역적의 무리일 것이고 자신은 지금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는 셈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명감이 솟구쳤습니다. 미천한 자신이 지켜낸 생명이 훗날 이 나라의 지존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내가 할 도리를 다하자. 잠시 후 호위 무사가 부엌으로 들어와 연화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인,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떠나야 합니다. 자객들이 냄새를 맡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놈들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냥개 같은 자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싸두었던 보찜을 내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가면서 먹을 주먹밥과 마른 반찬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리찬이 입히세요. 그녀는 밤새 기워 만든 두툼한 속옷 2벌을 건넸습니다. 호위 무사는 연화가 건넨 보찜을 받아들고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실의 보물보다 더 귀한 정성입니다. 대군들께서 이 옷을 입으시면 부인의 따뜻한 마음이 추위를 막아줄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린 뒤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채비시켰습니다. 연화가 지어준 옷을 입은 아이들은 한결 든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들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형제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같이 가요. 저희랑 같이 가면 안 돼요. 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곳에서 너희가 무사히 가기를 빌어주는 것이 내 몫이란다.
너희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할 분들이야. 나 같은 촌부가 따라가면 오히려 짐이 될 뿐이다. 연하의 말에 형은 의젓하게 눈물을 훔치며 연하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나라의 대군, 이현입니다. 제가 살아남아 훗날 다시 힘을 얻게 된다면 제일 먼저 아주머니를 찾으러 오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맹세였지만 그 눈빛만은 제왕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당으로 그들이 나섰습니다. 세상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위무사는 아이들을 자신의 양옆에 세우고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서쪽 나루터의 작은 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배를 타면 강을 따라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살인문 밖까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안개 속으로 멀어져 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부디 무사하십시오. 부디 살아만 계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안개에 섞여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연화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불, 반쯤 먹다 남은 옥수수 자루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방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머물렀을 뿐인데 그 빈자리가 천년의 세월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자객들이 다시 들이닥칠 것이고 아이들이 머물렀던 흔적을 지워야만 그들의 추적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서둘러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먼저 흙 묻은 옷가지들을 모두 아궁이에 넣어 태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덮었던 이불은 장롱 깊숙이 숨기고 밥그릇과 숟가락도 깨끗이 씻어 찬장에 넣었습니다. 토굴 입구의 집 더미도 다시 흐트러뜨려 자연스럽게 만들고 뒤뜰에 쏟아진 장독의 파편들도 말끔히 치웠습니다. 마치 지난 며칠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집에는 처음부터 연화 혼자 살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 위로 붉게 떠오를 무렵 예상대로 자객들이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이끌고 온 그들은 살기 등등한 기세로 연화의 집을 향해 직행했습니다. 어젯밤 숲에서도 흔적을 찾지 못했다. 분명 이 집에 뭔가 있다. 우두머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다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이미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냈다는 안도감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는 마당으로 들어오자마자 연화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바른대로 말해 요물 같은 계집. 놈들을 어디로 빼돌렸냐. 숲속에 이어진 발자국이 끊겼어. 네가 숨겨준 게 틀림없다. 연화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밤새 집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제 댁들이 난장을 피우고 간 뒤로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또 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겁니까? 그때 부하 한 명이 뒤뜰에서 달려왔습니다. 형님 뒤쪽 대나무 숲길에 말발굽 흔적과 핏자국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호위무사가 자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흔적일지도 몰랐습니다. 우두머리는 연화를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젠장. 한 발 늦었군. 서쪽 나루터다. 놈들이 배를 타기 전에 잡아야 해. 당장 추격한다. 자객들은 썰물처럼 연화의 집을 빠져나가 서쪽을 향해 질풍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객들이 떠나고 한참 뒤에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연화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영감이 제일 먼저 달려와 연화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연화 어멈, 괜찮은가?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마을 안악들도 찢어진 문종이와 부서진 살인문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험한 놈들이 또 왔다 갔다니. 사람들은 연화를 위로하며 집안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떨어진 문짝을 달아주며 마을의 인심은 다시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객들이 찾던 아이들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연화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저 흉악한 도적대가 핑계를 대고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둘러대며 아이들의 정체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혹시라도 소문이 퍼져 아이들의 도피길에 해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지혜로운 대처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저 운 나쁘게 도적대를 만난 사건 정도로 여기고 점차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무너졌던 장독대에는 다시 윤기나는 항아리들이 채워졌고 찢어졌던 문종이도 새하얀 창호지로 교체되었습니다. 자객들의 발자국으로 어지러웠던 마당에는 다시 들꽃이 피어났고 대나무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바람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비를 맞지는 않는지, 바람이 부는 날이면 춥지는 않은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연화의 기다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입고 갔던 옷과 비슷한 옷감을 구해 틈틈이 작은 옷들을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은 없었지만 그 옷들을 짓는 시간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듯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예전보다 더 조용해지고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녀가 품고 있는 엄청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머리에는 흰서리가 조금씩 내려앉았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으며 기다림의 시간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기품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손끝 야무진 연화네라고 부르며 아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어머니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산골 마을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깃발들이 펄럭이며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길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뭐지? 관군인가 아니? 저 깃발은. 박영감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명이다. 임금님의 행차시다. 박영감의 외침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엎드리는 사이 화려한 가마와 수많은 호위 무사들이 좁은 산골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의 끝이 향하는 곳은 놀랍게도 마을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연화의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으로 들어서는 낯익은 얼굴을 보고는 들고 있던 바구니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훤칠한 키에 용포를 입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5년 전 꼬질꼬질한 얼굴로 밥을 얻어먹던 그것 많은 소녀는 이제 늠름하고 위험 있는 국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형과 똑 닮은 얼굴의 대군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왕은 엎드려 있는 신하들을 뒤로하고 흙바닥을 밟으며 연화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며 엎드리려 했지만 왕이 그녀의 손을 와락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소자현이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5년간의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숨겨왔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정령 전하시옵니까? 살아 계셨군요. 정말 살아 계셨군요. 연화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자 옆에 있던 대군도 다가와 연화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날의 따뜻한 밥 한 끼와 지어주신 옷이 저희를 지켜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입을 딱 벌린 채 지켜보았습니다. 평범한 과부인 줄 알았던 연화가 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감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허허, 결국 덕을 쌓으니 하늘이 복을 내리시는구먼. 내가 뭐라 했던가. 사람 살리는 일은 하늘이 내린 덕이라 하지 않았던가. 왕은 연화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다. 내 오늘 이분을 왕실의 어머니로 모셔 그 은혜를 만방에 알리고자 한다. 왕의 선포에 호위무사들과 신하들이 일제히 천세, 천천세를 외쳤습니다. 산골 마을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연화는 부끄러움과 감격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왕비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대단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여인이 베푼 작은 친절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결국 그녀 자신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돌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 연화가 꽃가마를 타고 대궐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면.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질 따뜻한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행차로 인해 산골 마을은 마치 큰 잔칫날이라도 된 듯 들썩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구경조차 힘들었던 임금님의 용안을 뵙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연하의 집에 들이닥친 경사에 덩달아 신이나 어깨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흥에 겨운 듯 나뭇잎을 흔들며 축하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아 자신의 볼을 몇 번이나 꼬집어 보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늠름한 왕과 대군의 모습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왕은 연하에게 잠시 채비할 시간을 주었고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정들었던 초가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부엌, 손때에 묻은 장독대, 그리고 아이들을 숨겨주었던 뒤뜰의 토굴까지. 곳곳에 배어있는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하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사용해온 바느질 도구와 남편의 유품인 낡은 빗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왕실로 들어간다면 금은 보화가 넘쳐나겠지만 그녀에게는 이 소박한 물건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찜을 꾸려 나오자 왕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낡은 물건들은 두고 가셔도 됩니다. 대궐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다 채워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이것들은 제 삶의 일부이자 저를 지탱해준 친구들입니다. 비록 낡고 보잘것없으나 저에게는 추억이 서린 귀한 벗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연화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보찜을 직접 들어 가마에 실어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연화는 마을 어귀까지 배웅 나온 이웃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박영감이 눈시울을 붉히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떠나면 마을이 텅 빈 것 같아 어찌 살고. 허나 그곳은 자네가 있어야 할 자리이니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네. 부디 몸 성이 잘 지내시게. 박영감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연화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집 장독대와 대나무 숲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 안부를 바람편에라도 전해 주십시오. 마을 안악들도 연화의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드디어 연화가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꽃가마에 오르자 악공들이 피리와 북을 연주하며 행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가마꾼들이 구령에 맞춰 가마를 들어 올렸고 긴 행렬이 산골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연화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마을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 비바람 치던 밤, 아이들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던 그곳이 점점 작아져 하나의 점이 될 때까지 그녀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마는 푹신하고 편안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묘한 울렁거림을 느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왕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연화는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왕은 틈만 나면 말에서 내려 가마 곁으로 다가와 연화의 안색을 살피고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시장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십니까? 왕의 다정한 목소리는 연화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약이었습니다. 행렬이 쉬어가는 곳마다 지방 관리들이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산의 진미를 바쳤지만 왕은 언제나 연화가 먼저 수저를 든 후에야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왕의 효심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은혜 갚은 왕과 어진 어머니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을 걸어 드디어 한양도성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성문과 웅장한 기와집들의 물결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골 장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사람이 오가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대궐의 정문인 광화문이 열리고 행렬이 들어서자 수백 명의 궁녀와 내관들이 길게 늘어서서 연화를 맞이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의 의붓어머니가 되시는 분이시다. 예를 갖추어라. 상선 내관의 우렁찬 외침에 모든 궁인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굽신거리며 살아온 연화에게는 과분하고도 부담스러운 환대였지만 그녀는 의연하게 고개를 숙여 답례하며 왕의 뒤를 따랐습니다. 왕은 연화를 크고 웅장한 법전이 아닌 아늑하고 고요한 후원의 별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놀랍게도 연화가 살던 산골집의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곳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었고 뒷뜰에는 대나무 숲이 조성되어 바람이 불 때마다 익숙한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크고 화려한 정각은
어머니께서 불편해 하실까봐 고향집과 가장 비슷하게 꾸며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왕의 세심한 배려에 연화는 또 한 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단 금침과 화려한 병풍 대신 은은한 한지문과 따뜻한 온돌방이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연화가 대궐에 들어온 첫날 저녁, 왕과 대군은 정무를 뒤로하고 연화의 처소로 찾아와 조촐한 저녁상을 함께 했습니다. 수라간 상궁들이 정성껏 마련한 12첩 반상이 들어왔지만 그 한가운데에는 연화가 예전에 끓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투박한 된장국과 보리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숟가락을 들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수라간 최고 상궁에게 어머니의 손맛을 흉내내보라고 시켰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그날 비 오는 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맛을 따라갈 수는 없더군요. 왕의 말에 모두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군도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어먹으며 옛 추억을 꺼냈습니다. 형님,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장독대 뒤 토굴에 숨었을 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요. 그때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께서 넣어주신 주먹밥이 없었다면 저희는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사람은 밤이 깊도록 지난날의 험난했던 기억들을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빗소리가 들려도 자객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바람소리에 놀라 잠을 설칠 일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는 향긋한 차 냄새와 가족의 정이 넘쳐 흘렀고 연화는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왕은 연화의 손을 잡고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연못에 비치고 부드러운 밤바닥이 연화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왕은 걸음을 멈추고 연화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왕위에 오르고 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억울하게 쫓기는 자들이 없도록 법을 고치고 힘없는 백성들을 살피는 구휼기관을 늘린 것입니다. 저의 목숨을 구해준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복수심에 불타는 폭군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인는이었습니다. 연화는 왕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생명을 넘어 나라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주고 추운 아이에게 옷을 입혔을 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부디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만백성을 내 자식처럼 여기어 따뜻하게 보살피는 성군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은 깊이 고개를 숙여 연화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철없는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다짐을 하는 듯 순수하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대궐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연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풍족함을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청하여 흉년이 든 지방에 곡식을 보내고 부모 일은 고아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바느질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궁궐한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자애로운 국모처럼 따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면 궁녀들도 내관들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의 처소 앞에는 언제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연화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왕의 얼굴에도 중후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정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왕은 바쁜 정무 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연화의 처소를 찾아 문안 인사를 올렸고, 연화는 왕의 건강을 위해 직접 약차를 다려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세상 그 어떤 모자보다도 끈끈한 사랑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끔 고향 마을의 박영감과 이웃들이 그립기도 했지만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이 든든한 아들들이 주는 행복에 더없이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밖으로 소복이 쌓이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 모든 더러움과 상처를 감싸한 듯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인생도 이제 평온한 안식처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왕이 보내준 내의원 은여가 연화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고, 방 한 구석의 화로에서는 은은한 숯불이 타닥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5년 전 그 비바람 치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두려움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이들을 외면했더라면, 지금의 이 평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 속에는 봄을 기다리는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연화를 내려다보며 윙크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인연을 보내주시고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사 모든 번뇌를 초월한 듯한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대궐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오직 연화의 방과 왕의 침전만이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연화는 포근한 비단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옛날 산골집 뒤뜰의 대나무 숲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것은 평화의 소리이자 사랑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오늘 밤, 연화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마당 가득 피어난 꽃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연화가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편안하게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비바람은 언젠가 그치고 반드시 따뜻한 햇살이 비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착한 마음은 돌고 돌아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이 옛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내일도 따뜻한 기적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여러분의 창가를 지키고 별들이 고운 꿈을 꾸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문 밖 어둠 속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연화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긴장을 풀고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들숨에 평온함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하루의 피로를 내보내며 그렇게 천천히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자객에게 쫓기던 쌍둥이와 그들을 지켜준 연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 따뜻한 사랑의 기억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부디 좋은 꿈 꾸시길.